이 목걸이 어디서 났어? 태성그룹 복도 한가운데서 그 말이 터졌습니다. 냉철하다는 말만 듣던 태성그룹 회장 오진우. 그는 신입 청소부의 팔을 붙잡은 채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낡은 청소복깃 사이로 흘러내린 은빛 나비 목걸이. 21년 전 그가 직접 디자인했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목걸이였어요. 그날 그는 처음으로 직원들 앞에서 완벽하게 무너졌습니다. 대체 이 작은 나비에 어떤 잔혹한 진실이 숨겨져 있길래 그는 20살 청소부 앞에서 이토록 처절하게 흔들린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따뜻한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벽 5시 고장난 보일러 때문에 한기가 스며드는 단칸방에 알람 소리가 울렸습니다. 수빈은 이불 속에서 움츠린 채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 알람을 껐어요. 입에서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습니다. 한겨울도 아닌데 이 방은 늘 겨울이었죠. 곰팡이가 핀 벽지 사이로 찬바람이 새어 들어왔고 방 한구석에 놓인 전기장판만이 유일한 온기였습니다. 수빈은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조심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바로 옆에는 어머니 은희가 가느다란 숨을 몰아쉬며 누워 있었습니다. 어젯밤에도 기침이 심했어요.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든 어머니의 이마 위로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수빈은 수건으로 어머니의 이마를 조심스럽게 닦아주고 흘러내린 이불을 목까지 여며 주었어요. 부엌 한쪽에 쌓인 병원비 영수증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날아오는 그 봉투들은 수빈의 가슴을 짓누르는 돌덩이 같았거든요. 엄마 은희의 심장은 해가 갈수록 나빠지고 있었고 약값과 검사비만 해도 한 달에 수십만 원이 훌쩍 넘어갔습니다. 그 옆에는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던 것이 살짝 빚어나와 있었어요. 명문 대학교 합격 통지서. 수빈은 그 모서리를 손끝으로 가만히 쓸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이를 악물고 서랍을 꾹 닫았어요. 등록금은 커녕 당장 이번 달 병원비도 빠듯한 형편이었으니까요. 괜찮아. 대학은 나중에도 갈 수 있어. 지금은 엄마가 먼저야. 잠든 엄마의 얼굴은 병색이 짙었고 한때 곱고 환했던 피부는 종이장처럼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수빈은 엄마의 마른 손등을 살짝 쥐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꼭 돈을 벌어서 엄마를 낫게 해주겠다고요. 엄마, 나 오늘부터 출근이야. 돈 많이 벌어올게. 엄마 꼭 나을 수 있어. 조금만 기다려. 수빈은 잠든 엄마에게 속삭이듯 말하고 해진 운동화 끈을 꽉 묶었습니다. 수빈은 현관문을 나서며 뒤돌아보았습니다. 곰팡이 핀 벽, 고장난 보일러, 쌓인 영수증, 그리고 기침하는 엄마. 20살 수빈의 아침은 늘 이렇게 무겁고 서늘했습니다. 하지만 수빈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원망 같은 건 할 겨를도 없었거든요. 엄마가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으니까요. 거대한 태성그룹 사옥 앞에 도착한 수빈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30층이 넘는 유리 건물이 아침 안개 속에서 희뿌옇게 솟아있었어요. 사옥의 로비는 대리석 바닥이 거울처럼 반짝였습니다. 20살 수빈에게 이 건물은 다른 세상 같았어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무거운 회전문을 두 손으로 밀었습니다. 지하 1층 미화원 대기실은 낡은 철제 사물함과 빛바랜 플라스틱 의자가 전부인 작고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수빈이 어색하게 구석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꼭 모으고 있을 때 50대 중반의 선임 미화원 숙자가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새로운 친구구나. 손이 다 꽁꽁 얼었네. 이거 마시고 좀 녹여. 숙자가 뜨거운 믹스커피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종이컵에서 피어오르는 달큰한 커피 향이
수빈의 코끝을 간지럽혔죠. 숙자는 수빈의 거칠어진 두 손을 가만히 잡더니 갈라진 손가락 끝과 빨갛게 튼 손등을 물끄러미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참 고생이 많구나. 손이 이게 뭐니? 엄마 마음이 아프겠다. 숙자의 눈가가 붉어지며 제 딸 보듯 안타까워했습니다. 숙자는 혀를 차며 수빈의 갈라진 손가락 사이사이를 자기 손으로 감싸 녹여주었습니다. 우리 딸도 너만 할 때가 있었는데 이모가 다 알려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수빈은 괜히 코끝이 시큰해져서 고개를 숙이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뜨겁고 달콤한 커피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얼어붙었던 가슴이 한 뼘쯤 녹는 것 같았죠. 오랜만에 느껴보는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숙자가 건네준 청소복은 낡았지만 빳빳하게 다려져 있었고 은은한 섬유유연제 냄새가 났습니다. 수빈은 옷을 갈아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이름표도 없는 파란색 작업복. 문득 같은 반 친구들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지금쯤 대학교 캠퍼스에서 새학기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있을 거예요. 예쁜 옷을 입고 새 가방을 메고 강의실에 앉아 꿈을 펼치고 있겠죠. 수빈은 거울 속 파란 작업복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친구들은 교재를 사고 수빈은 어머니의 약값을 멉니다. 가는 길이 다를 뿐 어느 쪽이 못한 것은 아니었어요. 내 두 손으로 엄마를 지킬 수 있다는 것. 수빈에게는 그것이 세상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20살 소녀의 어깨가 펴졌어요. 거울 속 자신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이걸로 충분해. 성실하게 버티면 돼. 본사 5층 복도에서 숙자는 수빈에게 대리석 바닥 청소 요령을 친절하게 하나하나 알려주었습니다. 숙자가 쓰레기통을 비우며 걸레질 방향을 가르쳐 줄 때였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울렸어요. 2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본사 여직원이 스마트폰 화면에 코를 박은 채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커피컵, 다른 손에는 핸드폰. 주변은 아예 보지도 않았어요. 숙자가 쓰레기통을 들고 복도 한쪽에 바짝 붙어 서 있었지만 여직원은 방향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직진했습니다. 그러다 숙자가 들고 있던 쓰레기통에 정면으로 부딪혔어요. 여직원이 들고 있던 커피가 흔들리며 정장 블라우스 위로 갈색물이 튀었고 쓰레기통 안의 오물 일부가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여직원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아, 이게 뭐야? 이 옷이 얼마짜린 줄 알아? 여직원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쑤셔 넣더니 숙자의 가슴팍을 양손으로 거칠게 밀쳤습니다. 숙자가 뒤로 비틀거리며 벽에 등을 부딪혔어요. 쓰레기통이 바닥에 떨어지며 쨍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숙자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연신 허리를 숙였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직원은 더러워진 블라우스 소매를 들어 보이며 더욱 목소리를 높였죠. 이 옷 50만 원이야. 어떻게 할 거야? 당장 변상해. 복도의 고함이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지나가던 직원들이 하나둘 발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누구 하나 숙자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숙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주름진 두 손을 비비며 자꾸만 고개를 숙였어요. 서러움과 죄책감이 뒤엉킨 표정이었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수빈이 걸레를 내려놓고 성큼 앞으로 나섰어요. 숙자의 앞을 가로막으며 여직원의 눈을 정면으로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수빈의 턱선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었어요. 눈에는 눈물 한 방울 없었습니다. 대신 서슬 퍼런 기계가 어려 있었죠.
잠깐만요. 수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복도 전체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느라 앞을 보지 않으셨잖아요. 숙자 선임님은 벽 쪽에 비켜 서 계셨고요. 왜 앞을 보지 않은 분이 성실하게 일하던 분에게 옷값을 요구하시는 건가요? 또박또박. 한 글자도 흐트러지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복도에 구경하던 직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어요. 여직원은 한순간 말문이 막혔다가 이내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반격했습니다. 뭐, 공부 안 해서 청소부나 하는 주제에 감히 정직원한테 대들어? 직업을 비하하는 폭언이었습니다. 그 말에 숙자가 고개를 더 깊이 숙이며 어깨를 들썩였어요. 주위의 시선이 무서웠던 거죠. 하지만 수빈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지만 목소리만큼은 차분하게 유지했어요.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청소를 하든 사물을 보든 성실하게 일하는 건 똑같이 존중받아야 해요. 무례한 언행에 대해 당장 사과해 주세요. 수빈의 눈이 서슬 퍼렇게 빛났습니다. 20살 입사 첫날 청소복을 입은 신임 미화원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절대로 꺾이지 않았습니다. 여직원은 그 기세에 한 발 뒤로 물러서면서도 입술을 깨물며 씩씩거렸고 복도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유리처럼 날카롭게 감돌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묵직한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 위로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규칙적이고 단호한 발걸음이었죠. 태성그룹의 수장 오진우 회장이 비서실장 종혁과 나란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곱게 편 등과 넓은 어깨 그리고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걸음걸이에서 범접할 수 없는 위엄이 뿜어져 나왔죠. 회장의 모습이 시야에 들어오는 순간 복도의 공기가 통째로 얼어붙었습니다. 삼삼오오 모여 구경하던 직원들이 일제히 숨을 죽이고 벽 쪽으로 바짝 붙었거든요. 대기업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바로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큰 소리로 씩씩거리며 수빈을 몰아세우던 여직원도 회장의 얼굴을 알아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방금까지 복도가 떠나가라 고함을 지르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화들짝 놀라며 두 발짝 뒤로 물러서더니 고개를 푹 숙였죠. 진우는 걸음을 멈추고 소란이 벌어진 현장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쓰레기통 옆에 주저앉아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는 숙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름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쥔 채 억울함에 어깨가 떨리고 있었죠. 그리고 그 바로 앞에 작은 책으로 숙자를 가로막고 당당하게 서 있는 앳된 얼굴의 수빈이 보였습니다. 청소복이 수빈의 몸에 비해 한참 컸지만 꼿꼿하게 세운 등은 조금도 굽어지지 않았거든요. 진우의 눈이 수빈의 얼굴 위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특별한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꿈틀거렸습니다. 진우가 입을 열기도 전에 여직원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방금 전에 오만한 표정은 감쪽같이 사라지고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억울한 표정을 지어 보이며 목소리를 한껏 가늘게 떨었습니다. 회장님, 저 청소부들이 쓰레기통을 복도 한가운데 세워놓고는 제 옷에 일부러 오물을 쏟았습니다. 제가 항의하니까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대들었어요. 여직원의 눈가에 억지로 짜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진심에서 우러난 서러움이 아니었죠. 자기가 저지른 갑질을 감추기 위한 얕은 연기에 불과했거든요. 여직원은 고개를 숙인 채 연신 코를 훌쩍이며 회장이 자기 편을 들어줄 거라 확신하는 듯한 눈치였습니다. 진우는 아무 말 없이 여직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죠.
수십 년간 수천 명의 사람을 만나며 거짓과 진실을 가려온 사람이었거든요. 진우는 시선을 천천히 여직원에게서 수빈에게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나직하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네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숨김없이 말해보겠는가? 수빈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태성그룹의 최고 정점에 있는 사람이 자기에게 직접 말을 걸었거든요. 회장의 눈빛은 서늘했지만 어딘가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사실을 알고 싶어하는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수빈은 떨리는 숨을 한번 크게 내쉬고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회장의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숙자 선임님과 제가 복도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리님께서 휴대전화를 보시면서 걸어오시다가 쓰레기통에 부딪히신 겁니다. 저희가 일부러 한 것이 아닙니다. 수빈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떨리지 않았습니다. 또박또박 한마디 한마디를 또렷하게 내뱉었죠.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어디 하나 과장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고 오로지 사실만을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20살짜리 신임 미화원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그 말에는 조리와 품격이 있었죠. 복도에 서 있던 이사들과 간부들도 고개를 갸웃거리며 내심 감탄했습니다. 저렇게 어린아이가 회장 앞에서 저리 담대할 수 있다니 하는 눈빛이었거든요. 진우는 수빈의 말을 끝까지 묵묵히 들었습니다. 그동안 진우의 눈은 수빈의 얼굴에서 한시도 떠나지 않았죠. 차분한 목소리, 또렷한 눈빛, 절대 꺾이지 않는 고집스러운 자존심. 그것들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 정체 모를 거대한 떨림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왜 이 아이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는 건지 진우 자신도 알 수 없었거든요. 진우는 여직원을 돌아보았습니다. 여직원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코를 훌쩍이며 눈물 연기를 하고 있었죠. 진우는 깊은 한숨을 한번 내쉬더니 서늘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청소부분들도 우리 회사를 움직이는 소중한 가족이야. 가족의 가슴에 못을 박는 사람이 이 회사에 있어서는 안 돼. 자네가 방금 한 말들 하나하나 다 들렸어. 직업을 비하하는 게 자네가 배운 전부인가? 여직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입술을 벌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리는 것이 눈에 보였죠. 진우는 그 이상 여직원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진우는 숙자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대한민국 손꼽히는 재벌 그룹의 회장이 미화원 앞에서 격식을 갖춰 인사하는 모습이었어요. 복도에 선 직원들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회사를 대표해서 두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불쾌한 일을 겪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숙자는 얼떨결에 두 손을 허둥대며 아이고 회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며 고개를 숙였어요. 진우는 숙자의 손을 한번 가볍게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수빈에게로 시선을 돌렸어요. 수빈은 대기업 회장이 이렇게까지 해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코끝이 찡해졌지만 수빈은 울지 않았어요. 대신 두 손을 모아 정중하게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수빈이 인사를 하며 고개를 숙인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낡은 청소복기 사이로 가느다란 은빛줄이 스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수빈의 목에 걸려있던 작은 목걸이였어요. 섬세하게 세공된 나비 모양의 펜던트가 형광등 불빛 아래서 가만히 반짝였습니다. 두 날개를 활짝 펼친 나비. 세월의 흔적에 약간 빛이 바랬지만 세공의 디테일은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진우의 시선이 그 목걸이에 못 박혔습니다. 설마 심장이 한 박자 멈추는 것 같았어요. 눈을 깜빡이는 것조차 잊었습니다.
두 귀가 웅웅 울리고 주변의 소리가 한꺼번에 멀어졌어요. 저 나비, 저 새공, 저 날개의 곡선. 진우의 동공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수빈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회장을 올려다보며 맑고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고맙다는 마음을 담은 해맑은 웃음이었죠. 진우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미소, 그 눈매, 입꼬리가 올라가는 각도, 옆으로 살짝 기울어지는 고갯짓까지 모든 것이 겹쳐졌어요. 21년 전 마지막으로 보았던 한 여자의 얼굴과 자신이 직접 디자인해서 그 여자의 목에 걸어주었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비 목걸이와 진우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옆에 서 있던 종혁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종혁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진우의 귀에는 제대로 닿지 않았어요. 진우는 멀어지는 수빈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진우는 떨리는 다리를 간신히 끌고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무거운 몸이 앞으로 쏠리며 책상 위에 엎어졌죠. 가슴을 움켜쥔 두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서는 식은 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눈을 감아도 떠도 방금 복도에서 본 그것이 눈앞에서 아른거렸습니다. 은빛으로 세공된 나비 한 마리, 날개 끝에 새겨진 섬세한 곡선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았거든요. 그 나비 목걸이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물건이었습니다. 21년 전 진우가 아내 은희에게 결혼 1주년 선물로 직접 디자인해서 장인에게 맡겨 만든 것이었죠. 은희가 나비를 좋아했거든요. 봄이면 남산 기슭에서 날아다니는 나비를 보며 환하게 웃던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진우는 그 미소를 영원히 간직하고 싶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비를 은에 새겨 아내의 목에 걸어주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목걸이가 왜 저 20살짜리 청소부 아이의 목에 걸려 있는 건지 진우의 머릿속은 거대한 소용돌이처럼 뒤엉키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책상 위에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너무 떨려서 버튼을 3번이나 잘못 눌렀죠. 간신히 종혁을 호출한 진우는 문 안으로 들어서는 비서실장에게 다급하게 지시했습니다. 종혁아, 방금 그 신임 미화원, 그 아이의 인적사항을 극비리에 전부 조사해라.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모친의 이름까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해야 한다. 알겠나? 종혁은 20년 가까이 진우의 곁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종혁도 지금 회장의 모습은 처음이었거든요. 평소 어떤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그 사람이 지금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온몸을 떨고 있었으니까요. 종혁은 무슨 사정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저렇게까지 동요하는 일이라면 물어볼 것이 아니라 즉시 실행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알겠습니다, 회장님.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종혁이 나가고 회장실에 홀로 남겨진 진우는 의자 등받이에 축 늘어졌습니다. 거대한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하늘이 잿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어느새 가늘고 쓸쓸한 빗줄기가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 위에 남기는 얇은 물줄기를 멍하니 바라보던 진우의 눈앞에 21년 전의 기억이 안개처럼 피어올랐습니다. 21년 전 진우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장마비였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고 차가운 시신 옆에서 진우는 아버지의 손을 잡은 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슬픔을 사귈 겨를도 없이 아버지의 유언장이 공개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내용이 적혀 있었죠. 장남 창우가 아닌 차남 진우에게
태성그룹의 모든 경영권을 승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진우의 삶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장남을 제치고 경영권을 받은 동생이라는 꼬리표가 붙었고 사방에서 날카로운 칼날이 날아들었죠. 이사회에서는 대놓고 진우의 자격을 따졌고 원로 주주들은 뒤에서 장남 창우를 밀어야 한다고 수군거렸습니다. 회사 밖에서도 언론이 연일 자격 논란을 보도하며 진우를 야심가 찬탈자라고 몰아붙였거든요. 하루에 2~3시간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 4시에 눈을 뜨면 밀린 서류와 싸우고 오전에는 적대적인 이사회를 넘기고 오후에는 이탈하려는 거래처를 붙잡고 밤에는 법무팀과 끝없는 회의를 했죠. 진우의 몸과 마음은 극도의 한계까지 내몰리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었거든요. 오늘 웃으며 악수하던 사람이 내일 뒤통수를 치는 것이 재벌가의 일상이었으니까요. 그 외롭고 차가운 왕좌에서 진우가 유일하게 숨을 쉴 수 있었던 곳은 단 한 곳이었어요. 아내 은희의 품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가 끓여놓은 따뜻한 된장국을 마시며 은희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는 것만이 진우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였어요. 은희는 남편의 머리카락을 쓸어주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당신은 잘하고 있어. 내가 여기 있잖아. 그 목소리를 들으면 진우는 겨우 잠이 들 수 있었어요. 세상이 전부적으로 둘러싸여도 이 사람만큼은 내 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저녁이었습니다. 늦은 밤 서재에서 서류를 검토하던 진우에게 친형 창우가 찾아왔어요. 노크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온 형의 얼굴은 심각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형은 손에 붉은색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진우야, 형으로서 차마 모른 척할 수가 없어서 왔다. 창우는 무거운 표정으로 책상 위에 봉투를 밀어놓았습니다. 진우는 의아한 눈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서 사진 여러 장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내 은희였어요. 어느 호텔 레스토랑으로 보이는 장소에서 한 남자와 나란히 앉아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어깨에 손을 올린 사진도 있었고 두 사람이 기묘하게 밀착된 각도의 사진도 여러 장이었어요. 진우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사진을 쥔 손가락 끝에 핏기가 사라졌어요. 내가 회사 일로 밤새 사투를 벌이는 사이에 내 아내가 이러고 다녔다.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고 있었어, 진우야. 창우의 목소리는 안타까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적어도 진우의 귀에는 그렇게 들렸어요.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공격에 이미 갈기갈기 찢겨있던 진우의 마음에 아내의 배신이라는 마지막 칼이 꽂힌 거였어요. 유일하게 믿었던 사람, 유일하게 기댈 수 있었던 사람, 그마저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는 생각에 진우는 온몸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은희가 서재로 불려왔어요. 책상 위에 펼쳐진 사진들을 본 은희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은희는 그 자리에서 남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두 손을 모은 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건 정말 동창회에 갔을 뿐이야. 남자 동창들이랑 같이 단체로 앉아 있었던 거야. 나는 절대 바람을 피운 적이 없어. 절대로. 은희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무릎을 꿇은 채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눈물이 은희의 턱을 타고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죠. 하지만 진우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방의 적들에게 둘러싸여 판단력이 극도로 흐려져 있던 진우는 형이 내민 사진만이 진실이라고 믿었어요. 아내의 눈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떨리는 손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이성을 완전히 삼켜버렸죠. 진우는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은희의 앞에 던졌습니다.
이혼 서류였어요. 두 번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진우의 목소리는 얼음장보다 차가웠어요. 은희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바라보며 온몸에 힘이 빠져 그대로 고꾸라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남편의 눈에 자신을 향한 사랑은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은희는 차가운 겨울날 쫓겨났습니다. 빗속을 걸어나가는 아내의 뒷모습을 진우는 창문 너머로 바라보지도 않았어요. 아니,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자신의 손으로 밀어낸 것이었죠. 진우는 21년 전 그 밤을 떠올리며 책상 위에 엎드린 채 이를 악물었습니다. 주먹이 하얗게 질릴 만큼 꽉 쥐어졌고 굳게 감은 눈 사이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쫓아낸 아내의 목에 걸려있던 나비 목걸이가 오늘 20살짜리 미화원 아이의 목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미소가 21년 전 은희의 미소와 한치의 차이도 없이 겹쳐졌거든요. 진우는 떨리는 입술로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은희야, 설마. 다음 날 오후 회장실에 묵직한 문이 열렸어요. 조사를 마치고 돌아온 종혁이 서 있었습니다. 진우는 창가에서 몸을 돌렸어요. 그리고 종혁의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종혁의 안색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20년 넘게 진우의 곁을 지키며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표정 하나 흐트러지지 않던 사람이 지금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종혁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 하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말이 나오지 않는 듯 두어 번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그리고 겨우 목소리를 짜냈죠. 회장님, 신임 미화원 오수빈의 모친 이름이 서은이입니다. 회장님의 전 부인이 확실합니다. 서은이. 그 이름이 회장실의 고요한 공기를 가르며 진우의 고막에 꽂혔습니다. 진우는 책상 앞으로 다가가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손가락이 너무 심하게 떨려서 봉투를 여는 데만 한참이 걸렸습니다. 서류에는 수빈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가 들어 있었어요. 진우의 시선이 모란 위에 적힌 세 글자에서 멈췄습니다. 서은이. 손끝으로 그 이름을 더듬었어요. 마치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글자를 읽는 것처럼 천천히. 진우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쏟아졌습니다. 소리 없이 줄줄이 서류 위로 떨어진 눈물이 은이라는 글자 위에 번져나갔어요. 진우는 두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갈비뼈 안쪽에서 무언가가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서류의 다른 칸에 적힌 숫자가 진우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빈의 생년월일이었어요.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날짜를 짚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21년 전 겨울에 은희를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수빈은 올해 20살. 역산하면 은희가 집을 떠나기 전에 이미 아이가 뱃속에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진우의 머릿속이 거대하게 뒤엉켰습니다. 눈앞이 핑 돌았어요. 21년 전에 헤어졌는데 아이가 20살이라니. 그렇다면 내가 은희를 내쫓을 때 은희가 임신 중이었다는 말인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전류가 흘렀어요. 진우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어지러워서 책상 모서리를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21년 전 그 밤의 장면이 머릿속을 강타했어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이혼 서류를 덜덜 떨며 받아드는 은희의 모습, 그 창백한 얼굴, 그 멎을 듯한 눈물, 핏기 없는 입술로 무언가를 말하려다 끝내 삼켜버렸던 그 표정.
은희는 자신이 임신한 줄도 몰랐던 거였습니다. 쫓겨나고 나서야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바람 피웠다는 누명을 쓰고 쫓겨난 여자가 전 남편에게 임신 사실을 어떻게 말할 수 있었겠어요. 남편의 앞길에 방해가 될까봐, 스캔들이 커질까봐 은희는 입을 다물고 혼자 숨어 살았던 겁니다. 진우의 두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이를 갈았습니다. 거칠게 몰아쉬는 숨 사이로 끓어오르는 울음이 새어나왔죠. 종혁아. 진우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습니다. 수빈이의 머리카락을 극비리에 수거해. 국과수의 유전자 검사를 맡겨. 최우선 긴급으로. 눈치채지 못하게, 한 사람도 모르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종혁은 깊이 고개를 숙이고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그날부터 진우의 시간은 멈췄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3일. 그 3일은 진우에게 3년보다 길었어요. 밥 한 술 뜨지 못했습니다. 비서가 가져다 놓은 식사는 손도 대지 않은 채 식어갔어요. 물만 겨우 마셨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은희의 얼굴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수빈의 미소가 아른거렸어요. 첫째 날 밤 진우는 회장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올려다보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둘째 날 밤 진우는 집으로 돌아갔지만 침대에 누울 수 없었어요. 서재에 앉아 21년 전 은희와 함께 찍은 결혼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는 은희. 나비 목걸이를 걸어주며 활짝 웃던 자신. 행복했던 시절의 사진 한 장 한 장이 칼날이 되어 가슴을 베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진우는 눈 밑에 깊은 그늘이 드리워진 얼굴로 회장실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종혁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국과수에서 등기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진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종혁이 건넨 하얀 봉투를 받아든 진우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봉투를 뜯는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종이가 구겨졌습니다. 겨우 서류를 꺼냈어요. 눈을 가늘게 떠서 한 줄 한 줄 읽었습니다. 법의학적 감정 결과, 검체 비교 대상, 그리고 맨 아래에 찍힌 한 줄. 오진우와 오수빈의 친자 확률 99.9%, 친생자 관계 성립 99.9%. 서류를 쥔 손이 축 떨어졌습니다. 진우는 의자 뒤로 기대지도 못하고 그대로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렸어요. 무릎이 차가운 대리석에 부딪혔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어요. 수빈이 자기 딸이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불신하고 바람 피웠다며 밀어냈던 아내가 쫓겨난 뒤에도 뱃속의 아이를 지켜냈던 겁니다. 홀로, 아무런 도움 없이, 가난 속에서 21년을. 진우의 입에서 짐승 같은 신음이 터져나왔어요. 두 주먹으로 차가운 바닥을 내리쳤습니다. 손마디가 빨갛게 부풀어 올랐지만 가슴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죄책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진우의 머릿속에서 맞춰졌어요. 21년 전 형 창우가 내밀었던 그 붉은 봉투. 아내와 남자의 밀착 사진. 만약 수빈이 진짜 자기 딸이라면 은희는 결코 바람을 피운 적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진은 처음부터 조작된 가짜였던 거예요. 등줄기에 서늘한 소름이 돋았습니다. 머리카락이 쭈뼛 섰어요. 형의 그날 밤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안타까움으로 가득 차 있던 것처럼 보였던 그 얼굴. 하지만 지금 다시 떠올려 보니 그 눈빛 한 구석에 어른거렸던 것은 안타까움이 아니었어요. 계산이었습니다. 진우는 바닥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눈빛이 달라졌어요. 슬픔과 후회 뒤에 차갑고 날카로운 빛이 서렸습니다. 종혁을 불렀어요. 종혁아, 오늘부터 형의 과거 행적을 비밀리에 추적해라. 21년 전 흥신소 거래 내역, 비밀 계좌, 모든 것을 뒤져.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해야 한다. 진우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주먹에서 피가 배어 나왔지만 진우는 닥지 않았어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21년 전 자기 손으로 가족을 무너뜨린 어리석은 남자의 얼굴이었죠. 은희야, 수빈아. 이 못난 놈이 반드시 모든 걸 바로잡겠다. 진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마디에서 통증이 밀려왔지만 그 아픔마저 21년 동안 은희와 수빈이 겪었을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로부터 이틀 후 한밤중이었습니다. 종혁은 밤을 꼬박 새우며 추적한 서류 뭉치를 안고 회장실로 들어왔어요. 책상 위에 내려놓은 서류의 두께가 손가락 3마디는 됐습니다. 흥신소 거래 내역서, 비밀 비자금 계좌의 자금 흐름도, 사진 합성을 의뢰한 그래픽 업체와의 계약서 사본. 하나하나가 형 창우의 21년 전 범죄를 증명하는 증거물이었어요. 종혁이 나지막하게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부회장님의 21년 전 비자금 흐름을 전부 확보했습니다. 흥신소 거래부터 사진 합성 의뢰까지 모든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진우는 아무 말 없이 서류를 한 장씩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서류, 창우 명의의 차명 계좌에서 모사설 흥신소로 3천만 원이 이체된 기록이었어요. 이체 메모란에는 특수 미행 및 촬영 의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진우의 손가락이 그 글자 위에서 멈췄어요. 턱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졌죠. 두 번째 서류, 같은 달 흥신소에서 유명 그래픽 디자인 업체로 돈이 빠져나간 내역이었습니다. 항목에는 이미지 정밀 보정 및 합성 작업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어요. 보정이 아니었습니다. 조작이었죠. 형은 전문가를 동원해서 동창의 사진을 정교하게 합성했던 겁니다. 세 번째 서류를 넘길 때 진우의 손이 거칠게 떨렸어요. 창우가 같은 시기에 이사회 내부의 친한 인맥들에게 비밀리에 자금을 흘렸던 기록이었습니다. 금액 옆에는 수기로 진우 회장 퇴진 공작 이사회 동료 유도라고 적힌 메모가 붙어 있었죠. 진우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두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를 악물었지만 치아 사이로 거친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형의 계획이었어요. 종혁이 밤새 파헤친 기록을 종합하면 그 그림은 소름 끼치도록 정교했습니다. 형 창우는 아주 어릴 때부터 동생 진우를 시기했어요. 학교 성적도, 운동도, 사람들에게 받는 사랑도 모든 면에서 동생이 앞섰습니다. 부모님은 늘 진우를 자랑스러워했고 장남인 창우에게는 형이면서 동생만도 못하냐는 질타가 돌아왔죠. 그 시기심은 나이가 들수록 깊어졌어요. 유일하게 창우가 가진 것은 장남이라는 타이틀이었습니다. 가문의 모든 것은 당연히 장남인 자기에게 돌아올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아버지는 임종 직전 모인 가족과 이사진 앞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창우야, 내가 장남이지만 그릇이 부족하다. 태성의 미래는 진우에게 맡긴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 한마디가 창우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평생 쌓아올린 분노가 폭발했죠. 하지만 창우는 겉으로 내색하지 않았어요. 장례식장에서 동생의 어깨를 두드리며 힘내라, 형이 돕겠다고까지 말했으니까요. 그 미소 뒤에 독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창우는 알고 있었어요. 정면으로 맞서면 동생을 이길 수 없다는 걸. 두뇌도 카리스마도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도 진우가 위였으니까요. 그래서 창우는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동생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기대는 사람, 유일한 안식처, 아내 은희를 무너뜨리면 동생의 영혼이 무너질 거라고 계산한 겁니다. 창우는 은밀하게 사설 흥신소를 고용했어요. 재수인 은희의 뒤를 석 달 동안 끈질기게 미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은희가 어디를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매일의 동선을 빠짐없이 보고받았죠. 하지만 은희의 생활에는 어떤 빈틈도 없었어요. 남편이 지친 모습으로 돌아올 때까지 집을 지키고 따뜻한 밥을 차려놓는 것이 은희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창우는 기회를 만들기로 했어요. 은희가 대학 동창회에 참석한 날, 창우는 잔인한 덫을 놓았습니다. 흥신소 직원은 동창회 자리에 잠입해 은희가 남성 동창들과 앉아 있는 순간을 노렸어요. 각도를 교묘하게 비틀어 사진을 찍었습니다. 단체 자리였지만 카메라 앵글만 바꾸면 둘만 밀착한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 사진을 전문 그래픽 업체에 넘겨 두 사람이 더욱 밀착된 것처럼 정교하게 합성했어요. 어깨에 손을 올린 각도, 미소 짓는 방향까지 세밀하게 보정한 겁니다. 완성된 사진은 누가 봐도 불륜의 현장처럼 보였어요. 창우는 이 조작된 사진을 붉은 봉투에 넣어 동생의 서재로 가져갔습니다. 안타까운 형의 표정을 연기하면서요. 동시에 이사회 내부에서는 자기 사람들을 시켜 회장의 자격이 없다며 동생을 사면 초가로 몰았어요. 정신적으로 극한까지 내몰린 동생의 약점을 형은 정확히 파고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계략은 완벽하게 성공했어요. 동생은 아내를 내쫓았습니다. 유일한 안식처를 자기 손으로 부셨죠. 은희가 떠난 뒤 진우는 폐인처럼 괴로워했어요. 하지만 회사를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버텼지만 영혼은 텅 비어 있었죠. 그 사이 창우는 조용히 세력을 키웠어요. 동생이 괴로움에 빠져 있는 동안 야금야금 자기 편을 늘리며 이사회에서의 입지를 다졌습니다. 그렇게 부회장 직위까지 올라갔어요. 21년 동안 형은 동생의 등 뒤에서 칼을 갈고 있었던 겁니다. 서류의 마지막 장을 덮었을 때 진우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진우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어요. 쿵! 유리잔이 쓰러지며 바닥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이가 갈렸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죠. 내 친형이 경영권을 위해 내 아내를 짓밟았어. 내 가족을 산산조각 낸 게 친형이었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억누르려 했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분노와 후회가 뒤엉킨 울음이었습니다. 형이라고 불렀던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당했다는 사실이 차라리 남남에게 배신당한 것보다 더 잔인하게 느껴졌어요. 진우는 한참을 그렇게 책상에 엎드려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을 손등으로 거칠게 닦아냈어요. 진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슬픔이 걷히고 그 자리에 서늘한 결의가 들어섰죠. 형이 그렇게 탐내던 그 자리가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보여주겠다. 진우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더 이상 떨림은 없었어요. 진우는 종혁을 바라봤어요. 종혁은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종혁아, 형이 절대 눈치채지 못하게 이사회 주주들의 지분을 비밀리에 포섭해. 형편에 서 있는 이사들의 약점도 하나하나 파악하고 한 명도 빠짐없이. 알겠습니다, 회장님. 종혁이 나가고 회장실에 다시 정적이 내려앉았어요. 진우는 의자에 깊이 등을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천장의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지만 눈을 감지 않았어요. 21년
형은 21년 동안 제 옆에서 웃으며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 21년 동안 은희는 홀로 딸을 키우며 눈물을 삼키고 있었죠. 그리고 수빈은 어머니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 새벽마다 차가운 단칸방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눈을 감았어요. 수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복도에서 여직원 앞에 당당히 서서 숙자를 지키던 그 작은 등, 어떤 강압에도 꺾이지 않던 서슬, 퍼런 눈빛. 그것은 은희의 눈빛이었어요. 세상이 등을 돌려도 무릎 꿇지 않던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의 눈빛. 진우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딸이었어요. 은희가 지켜낸 자신의 딸. 진우가 비밀리에 움직이고 있던 바로 그 시각, 반대편에서도 어둠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창우 부회장의 집무실. 창우는 신복인 기획실 차장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수화기 너머로 흘러나온 한마디에 창우의 입꼬리가 느릿느릿 올라갔습니다. 회장이 최근 신임 미화원 오수빈이라는 아이의 유전자 검사를 극비리에 진행했다는 첩보였어요. 창우는 전화를 끊고 가죽 의자에 깊이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어요. 입술이 한쪽으로 비뚤어졌죠. 드디어 제 발로 무덤을 파는구나, 진우야. 창우의 눈이 음흉하게 빛났습니다. 회장이 청소부 아이의 유전자 검사를 했다? 이건 스캔들이었어요. 어떻게 포장하든 바깥에서 보면 회장이 어린 미화원에게 부적절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소문으로 번질 수 있었습니다. 창우에게는 21년 동안 기다려온 절호의 기회였죠. 그날 밤 창우는 강남의 한 고급 요정으로 태성그룹의 원로 주주 3명과 핵심 이사 4명을 긴급 조집했어요. 두꺼운 나무 문이 닫힌 밀실 안에서 창우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창우는 주주들 앞에서 준비해온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회장이 신임 미화원을 상대로 비밀리에 유전자 검사를 진행한 사실을 적나라하게 폭로했어요. 회장이 청소부 아이에게 정신이 팔려 회사의 기밀을 유출하고 오너리스크를 키우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소문이 밖으로 새면 주가가 곤두박질 칩니다. 여러분의 지분 가치가 반토막 나요. 지금 막지 않으면 우리 모두 피해를 보게 됩니다. 창우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눈빛은 도끼로 가득했어요. 원로 주주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창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미리 준비해온 가짜 지라시, 초안과 주가 하락 시뮬레이션 보고서까지 테이블 위에 펼쳐놓으며 공포를 심었습니다. 원로 주주 한 명이 안경을 고쳤으며 보고서의 수치를 들여다봤어요. 눈살이 찌푸려졌죠. 또 다른 이사가 팔짱을 끼고 창우를 바라봤습니다. 분위기는 이미 창우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밀실 회의는 새벽까지 이어졌고 창우는 이사들의 고개가 하나둘 끄덕이는 것을 확인하며 주먹을 꽉 쥐었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진우가 회장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을 때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노크도 없었습니다. 창우가 양복상의 단추를 풀어 헤친 채 이사 5명을 거느리고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어요. 마치 이미 이 방의 주인이 된 것처럼요. 창우는 진우의 책상 앞에 서더니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뭉치를 탁 소리가 나게 내던졌습니다. 주가 동향 보고서였어요. 봐라, 지라시에 회장의 스캔들 소문이 도는 바람에 주가가 흔들리고 있어. 이게 전부 내가 자초한 거야. 창우의 목소리는 거칠었습니다. 뒤에 서 있는 이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진우에게로 쏠렸어요. 진우는 서류를 흘끔 내려다봤을 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창우는 한 발 더 다가섰어요. 책상에 두 손을 짚으며 진우의 얼굴 가까이 몸을 숙였습니다. 당장 그 청소부 아이를 해고해.
스캔들을 무마하지 않으면 이사회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협박이었어요. 뒤에 선 이사들이 창우의 말에 맞장구 치듯 고개를 끄덕였죠. 진우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형의 얼굴을 가만히 올려다봤어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입꼬리 하나 움직이지 않았어요. 차갑고 깊은 눈빛이 형의 눈동자를 관통했습니다. 그 침묵이 몇 초간 이어졌어요. 창우는 동생의 침묵을 두려움으로 해석했습니다. 기세를 올렸죠.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었어요. 그 청소부 아이를 싸고 돌수록 회사의 신뢰도는 바닥을 칠 거라며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라고 조롱을 퍼부었습니다. 뒤에 서 있는 이사들도 창우의 기세에 편승해 동조하는 눈빛을 보냈어요. 진우는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책상 위에 놓인 서류 한 장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섰어요. 형보다 반뼘 높은 키가 그대로 드러났죠. 진우는 양복상의 단추를 여유롭게 잠그며 형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진우의 목소리가 나직하게 깔렸어요. 내 회사에서 내가 누구를 조사하든 부회장이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경어도 반말도 아닌 형을 직함으로 부른 차가운 한마디였습니다. 창우의 미소가 순간 굳어졌어요. 등 뒤에 이사들이 움찔했죠. 하지만 창우는 금방 표정을 추슬렀습니다. 코웃음을 치며 몸을 돌렸어요. 좋아, 후회하지 마라. 창우는 회장실 문을 거칠게 박차고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이사회 기획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 해임 안건을 상정해 긴급 이사회를 내일 오전 10시로 소집하라고. 창우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단호했어요. 본색을 완전히 드러낸 겁니다. 그날 오후 태성그룹 사옥 전체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장 해임 안건이 상정됐다. 내일 긴급 이사회가 열린다. 복도마다 엘리베이터마다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어요. 이사들은 눈치를 보며 누구 편에 설 것인지 저울질했습니다. 분위기는 시시각각 창우 쪽으로 기울고 있었죠. 창우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신복의 보고를 받았어요. 부회장님, 이사 12명 중 7명이 해임에 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과반수가 확보됐습니다. 창우는 가죽 의자에 기대앉아 위스키 잔을 들었습니다. 황금빛 술이 잔 안에서 찰랑거렸어요. 입꼬리가 활처럼 휘어졌죠. 승리가 확실하다고 믿었습니다. 같은 시각 진우의 회장실은 고요했어요. 종혁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이사회의 동향을 보고하러 온 것이었죠. 회장님, 현재 이사 과반이 부회장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진우는 창가에 서 있었어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둑해지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아주 작은 미소를 입가에 머금었어요. 종혁아, 내버려둬. 형이 승리를 확신하게 놔두는 거야. 종혁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진우가 고개를 돌려 종혁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 서늘한 확신이 서려 있었어요. 방심할 때가 가장 치명적인 법이니까. 종혁은 그 한마디에 더 묻지 않았습니다. 깊이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어요. 회장실에 다시 혼자 남은 진우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종혁이 수집해 놓은 형의 범죄 증거 서류가 빼곡히 들어 있었어요. 21년 전 흥신소 거래 기록, 사진 합성 의뢰서, 비자금 계좌 흐름, 그리고 최근 창우가 주주들을 불법으로 매수하려 한 새로운 증거까지. 진우는 서랍을 닫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일이었어요. 21년 동안 형의 등 뒤에서 숨기고 참고 무너져왔던 모든 것이 끝나는 날.
진우의 가슴 속에서 고독한 결전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사회를 하루 앞둔 그 오후 사옥 전체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임원층 복도에서는 이사들이 저마다 전화기를 붙들고 낮은 목소리로 속닥거렸고, 회장실에서는 진우가 종혁과 함께 내일 이사회에서 공개할 증거 자료를 최종 점검하고 있었죠. 바로 그 오후였습니다. 20층 복도에서 숙자와 나란히 바닥을 닦고 있던 수빈의 주머니에서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습니다. 수빈은 걸레를 한 손에 쥔 채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 서은이 환자분이 방금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중환자실로 이동 중이에요.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와주세요. 수빈의 손에서 걸레가 축 늘어지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한쪽 무릎이 꺾였고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빠져나갔죠. 심장마비. 그 세 글자가 머릿속에서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기침을 하면서도 웃어 보이던 엄마가 지금 심장이 멈춰 중환자실로 실려가고 있다니요. 옆에서 유리를 닦고 있던 숙자가 화들짝 놀라며 다가왔어요. 수빈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수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겨우 한마디를 짜냈어요. 이모, 엄마가 쓰러졌대요. 심장마비래요. 숙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숙자는 수빈의 손에서 청소도구를 빼앗듯 가져가며 수빈의 등을 두 손으로 밀었어요. 여기는 이모한테 맡기고 당장 가. 빨리. 수빈은 복도를 뚫고 달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여유도 없었어요. 비상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운동화 바닥이 콘크리트 계단에 부딪히는 소리가 메아리 쳤죠. 사옥을 빠져나온 수빈은 도로를 가로질러 미친 듯이 뛰었어요. 택시를 잡을 돈도 없었습니다. 그냥 달렸어요. 숨이 끊어질 것 같았지만 다리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엄마, 제발. 수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앞이 흐려졌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어요. 그 무렵 숙자는 허둥지둥 미화원 사무실로 뛰어들어가 수빈의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알렸고 그 보고가 곧장 종혁에게까지 올라갔습니다. 종혁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어요. 수빈의 어머니, 즉 서은이가 병원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졌다는 사실을. 종혁은 회장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회장님, 긴급 보고입니다. 수빈의 어머니 서은이 님이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병원 중환자실이라고 합니다. 진우의 펜이 멈추었습니다. 서류를 쥔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고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은희, 21년 전 자기가 내쫓은 아내가 지금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진우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내일 이사회에서 형을 매장할 최종 준비가 남아 있었지만 그런 것은 1초도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경영권보다 회사보다 지금 이 순간 은희의 목숨이 먼저였거든요. 진우는 양복 상의를 벗어던지며 회장실을 뛰쳐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겨를도 없이 비상계단으로 달려내려갔죠. 뒤에서 종혁이 차를 대기시키겠다고 외쳤지만 진우는 이미 계단 아래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병원 중환자실 앞에 먼저 도착한 수빈은 차가운 타일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다리에 남은 힘이라곤 한 톨도 없었거든요. 수술실 위에 빨간 불이 켜져 있었고 스테인리스 문 너머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수빈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쥔 채 짐승 같은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고 숨이 끊어질 듯한 오열이 텅 빈 복도에 처절하게 울려 퍼졌죠. 그때 의사가 수술실에서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내리며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죠.
보호자분, 지금 당장 대동맥 응급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 수술의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국내에서 이 수술을 할 수 있는 흉부외과 권위자들이 현재 모두 다른 수술 중이어서 지금으로서는 전문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빈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술을 해야 살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의사가 없다니요. 수빈은 의사의 바짓가랑이를 두 손으로 붙잡고 이마를 바닥에 찍었습니다. 선생님, 제발요. 제발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저한테는 엄마밖에 없어요. 엄마가 없으면 저는 어떡해요. 수빈의 목소리가 갈라지고 찢어졌습니다. 가슴을 쥐어뜯으며 바닥에 엎드린 20살짜리 아이의 통곡은 복도에 있던 간호사들의 눈시울까지 붉히게 만들었죠. 하지만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술로 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병원 복도 저편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양복 셔츠가 땀으로 흠뻑 젖은 채 넥타이가 풀어 헤쳐진 한 남자가 복도를 향해 전력으로 달려오고 있었죠. 오진우 회장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재계의 거물이 구두 소리를 울리며 병원 복도를 미친 사람처럼 달리는 모습은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광경이었습니다. 진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수빈의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거칠게 헐떡이는 숨을 간신히 고르며 수빈의 떨리는 어깨를 두 팔로 감싸 안았죠. 수빈아,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할 테니까. 진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무엇이든 해내겠다는 굳건한 결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진우는 즉시 전화기를 꺼내 태성그룹 의료재단에 연결했습니다. 전국의 대학병원에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고 심장수술 권위자의 소재를 수소문했죠. 통화를 할 때마다 진우의 목소리는 더 다급해졌고 목에 핏줄이 돋아날 만큼 힘이 실렸습니다. 부산에 계신 최 교수를 당장 이 병원으로 모셔와야 합니다. 어떤 비용이 들어도 좋으니 의료 헬기를 지금 즉시 띄우세요. 진우의 호통이 전화기 너머로 떨어지자 태성그룹의 거대한 톱니바퀴가 일제히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재단의 모든 인프라가 한 여자의 심장을 살리기 위해 총동원되었죠. 1시간이 지났습니다. 병원 옥상에서 프로펠러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태성그룹 의료재단 마크가 선명하게 찍힌 헬기가 옥상 헬리패드에 내려앉았고 흰 가운을 입은 심장 전문의 팀이 짐짝을 들고 급하게 뛰어내렸습니다. 국내 최고의 흉부외과 교수가 이끄는 수술팀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중환자실 수술방으로 전격 투입되었습니다. 수술실 위의 불빛이 빨간색으로 다시 켜졌습니다. 대수술이 시작된 것이었죠. 수빈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경영권이 걸린 이사회 준비를 모두 팽개치고 달려와 얼굴도 모르는 미화원의 엄마를 살리기 위해 헬기까지 띄운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이러는 건지 수빈은 온몸이 얼어붙은 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빈은 눈물을 소매로 닦고 진우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깊이, 아주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수빈의 목소리가 울먹이며 갈라졌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숙인 딸의 머리카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 번도 쓸어주지 못한 친딸의 머리카락이었죠. 진우는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수빈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그 손이 어찌나 작고 차가운지 진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우는 입을 꽉 다물었습니다. 수빈은 자신의 손을 잡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는 회장의 모습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입사 첫날 복도에서 딱 한 번 마주쳤을 뿐인 사이인데 이 사람은
왜 경영권이 걸린 이사회 준비까지 팽개치고 달려왔을까요? 왜 헬기까지 띄워서 남의 엄마를 살리려 한 걸까요? 그리고 지금 왜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쥔 사람처럼 자기 손을 떨리는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있는 걸까요? 회장님, 왜 우시는 거예요?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건가요? 수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들어 수빈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충혈된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죠. 진우는 깊은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떨리는 손으로 양복 안주머니에서 접힌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직인이 찍힌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죠. 진우는 그 서류를 수빈의 떨리는 손에 조심스럽게 쥐어주었습니다. 수빈아. 진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고 목구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울음을 간신히 삼키며 한 글자 한 글자를 짜냈습니다. 내가 21년 전에 미련한 오해로 내 엄마를 내쫓았던 못나고 비겁한 내 친아빠란다. 수빈의 두 눈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서류에 적힌 글자를 읽는 순간 세상이 통째로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오진우와 오수빈의 친자 확률 99.9%, 친생자 관계 성립. 글자들이 눈앞에서 이리저리 흔들렸고 손에 쥔 서류가 바스락거리며 떨렸습니다. 수빈은 한 발, 두 발 뒤로 물러서며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거든요. 아버지.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20살 인생 동안 단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그 이름이었죠. 엄마와 단칸방에서 쌀이 없어 굶주리던 밤들이 떠올랐고 보일러가 고장나 이불 속에서 벌벌 떨던 겨울이 떠올랐습니다. 명문 대학 합격 통지서를 서랍 속에 밀어 넣어야 했던 그 새벽도 떠올랐죠. 그 모든 고통의 시작이 눈앞에 서 있는 이 사람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가슴 속에서 거대한 원망이 불길처럼 솟구쳤습니다. 하지만 그 원망이 가슴을 가득 채우기도 전에 수빈의 머릿속에 엄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병이 심해지기 전 엄마 은희는 밤마다 홀로 희미한 전등 불빛 아래 앉아 무언가를 바라보곤 했거든요. 수빈이 이불 속에서 살짝 눈을 떠보면 엄마는 가슴에 걸린 나비 목걸이를 손가락으로 쓰다듬으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린 수빈이 왜 우느냐고 물으면 엄마는 황급히 눈물을 닦고 아무것도 아니라며 미소를 지어 보였죠. 그리고 어느 날 엄마는 어린 수빈의 목에 그 나비 목걸이를 걸어주었습니다. 은빛 나비가 형광등 아래서 가만히 반짝일 때 엄마는 수빈의 볼을 양손으로 감싸며 다정하게 말했죠. 수빈아, 이건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받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란다. 이 목걸이가 언젠가 꼭 너를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빼지 마. 엄마의 눈가에는 웃음과 눈물이 동시에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엄마가 왜 그렇게 슬프게 웃었는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이제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엄마는 평생 아버지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평생 그리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람을 피웠다는 누명을 쓰고 쫓겨났으면서도 그 사람을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던 거죠. 오히려 그 사람이 준 목걸이를 딸에게 물려주며 언젠가 이 아이를 아버지에게 돌려보내줄 거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수빈의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원망과 슬픔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뒤엉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엄마를 버린 아버지가 밉고 원망스러웠지만 그 아버지를 평생 그리워했던 엄마의 깊은 사랑을 생각하면 완전히 미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수술실에 빨간 불이 꺼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수술복을 입은 교수가 마스크를 내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고비를 넘겼습니다. 수술이 아주 완벽하게 끝났어요. 환자분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 한마디가 복도에 울려 퍼지는 순간 수빈과 진우의 다리에서 동시에 힘이 빠졌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죠. 엄마가 살았습니다. 몇 시간 동안 온몸을 짓누르던 숨막히는 공포가 한꺼번에 풀리며 거대한 안도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수빈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울었고 진우도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복도에 앉아 나란히 우는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오래전에 헤어졌다가 겨우 다시 만난 가족처럼 보였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수빈이 젖은 눈으로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수빈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고 가느다란 목소리가 천천히 흘러나왔습니다. 엄마가 평생 아빠를 그리워했어요. 밤마다 이 목걸이를 만지면서 울었어요. 한 번도 아빠를 나쁜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완전히 미워할 수가 없네요. 진우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21년 동안 아내가 자기를 원망하지 않고 그리워했다는 사실이 대못을 박히는 것보다 더 깊은 고통으로 심장을 꿰뚫었거든요. 은희는 회복실을 거쳐 1인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산소 마스크가 씌워져 있었고 가느다란 팔에는 수액줄이 연결되어 있었죠.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한 은희의 호흡은 느리고 얕았지만 심장 모니터의 규칙적인 삐 소리가 살아있음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아내의 창백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21년 만에 처음으로 잡는 아내의 손이었죠. 한때 부드럽고 따뜻했던 그 손은 세월의 가난 속에서 거칠어지고 마르고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손톱은 갈라져 있었죠. 딸의 학비를 벌기 위해, 딸의 밥값을 마련하기 위해 이 손이 얼마나 거친 일을 해왔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진우는 그 손을 자기 뺨에 가만히 갖다 대며 아내의 얼굴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21년간 이 여자 혼자서 짊어졌을 무게를 생각하니 숨을 쉴 수가 없었거든요. 수빈은 침대 반대편에 서서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엄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 21년 만에 처음으로 한 공간에 모인 새 가족이었습니다. 엄마는 평생 이 순간을 꿈꿔왔을 거라는 생각에 수빈의 코끝이 다시 시큰해졌죠. 병실 창밖으로 밤하늘의 별들이 가만히 빛나고 있었고 모니터의 삐소리만이 고요한 병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진우는 아내의 손을 놓지 않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수빈은 엄마의 발치에 앉아 이불 끝을 여미고 있었죠. 그때 은희의 오른손 손가락이 미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진우의 손을 감싸 쥔 그 손가락이 가늘게 움직이더니 감겨있던 은희의 긴 속눈썹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은희가 마침내 무거운 눈꺼풀을 열었습니다. 지독한 마취의 기운이 아직 온몸을 짓누르고 있었지만 흐릿한 시야 사이로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찌르듯 밝았고 콧 속에는 산소 마스크의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죠. 은희는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동안 알 수 없었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이었고 가슴 한가운데에서 수술 자국의 둔탁한 통증이 느껴졌거든요. 옆에서 심장 모니터가 규칙적으로 삐 소리를 내고 있었고 팔에 꽂힌 수액줄이 은희의 작은 움직임에 따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때
자신의 오른손을 누군가 꼭 잡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뜨거운 것이 손등 위로 똑똑 떨어지고 있었죠. 눈물이었습니다. 은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옆으로 돌렸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 한 남자의 실루엣이 들어왔습니다. 자기 손에 얼굴을 묻은 채 어깨를 떨고 있는 넓은 등이 보였죠. 희끗희끗해진 머리카락, 세월의 넓어진 어깨, 그리고 고개를 숙인 옆모습의 선. 은희는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야가 조금씩 또렷해지면서 남자의 얼굴 윤곽이 점점 선명하게 드러났죠. 은희의 심장이 크게 한번 뛰었습니다. 21년이 흘렀어도, 아니 100년이 흘러도 알아볼 수 있는 얼굴이었거든요.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 새겨넣고 밤마다 그리워하며 눈물로 불러본 사람이었습니다. 은희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취에서 깨어나 처음으로 입술을 떼며 가느다랗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여보. 그 한마디가 고요한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원망도 분노도 서러움도 아니었습니다. 21년을 하루같이 그리워해온 사람을 마침내 다시 만난 여자의 평생을 기다려온 단 두 글자였죠. 자기를 불신하고 매정하게 내쫓았던 남편을 2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다정하게 여보라고 불러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깊은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우는 그 한마디에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아내의 눈을 마주친 순간 그동안 겨우 붙들고 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죠. 진우는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침대 밑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내의 거칠어진 손을 자기 뺨에 비비며 뱃속에서 끌어올린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내가 눈이 멀었었어. 내가 너무 미련해서 당신이랑 우리 아이에게 지옥 같은 고통을 줬어. 당신이 바닥에 무릎 꿇고 울면서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다고 했는데 나는 그 말을 한마디도 안 들었어. 진우의 눈에서 피눈물 같은 참회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목이 쉬어 갈라진 목소리가 병실 안을 가득 채웠죠. 재벌 총수의 위엄도 회장이라는 직함도 모두 벗어던진 채 한 남자가 차가운 병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아내 앞에서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일 때마다 양복 등판이 구겨졌고 코와 눈에서 멈추지 않는 눈물이 아내의 손등 위로 떨어져 내렸죠. 21년 전 자기가 저지른 어리석은 실수가 얼마나 거대한 비극을 만들었는지 그 무게가 한꺼번에 온몸을 짓눌렀거든요. 은희는 가쁜 숨을 내쉬며 떨리는 왼손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수술 직후라 팔에 힘이 거의 없었지만 온 힘을 짜내어 무릎 꿇은 남편의 머리카락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거칠어지고 희끗해진 남편의 머리카락 사이로 은희의 마른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였죠. 은희의 눈에서도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원망하지 않아요, 여보. 그때 당신은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너무 외롭고 힘들었잖아. 세상에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까. 나라도 그 사진을 봤으면 오해했을 거예요. 자신을 내쫓은 남편을 변명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21년을 가난과 병 속에서 홀로 아이를 키우며 버텨온 여자가 자기 고통을 하소연하기보다 당시 남편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지를 먼저 감싸 안아주는 것이었죠. 이 세상에 이런 용서가 또 있을까요? 진우는 아내의 손을 자기 이마에 갖다 대며 숨이 넘어갈 듯한 오열을 쏟아냈습니다. 가슴이 터지는 것 같았거든요. 자기 같은 못난 남자에게는 과분한 사랑이었습니다. 침대 반대편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수빈의 눈에서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가 방금 한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엄마는 아빠를 원망한 게 아니라 이해한 거였습니다.
21년 동안 단 한 번도 아빠를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던 이유가 지금 이 한마디에 전부 담겨 있었거든요. 수빈은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원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엄마의 용서가 딸의 마음에도 작은 틈을 만들어 주었거든요. 수빈은 조용히 침대 곁으로 다가가 아버지의 떨리는 어깨에 살며시 손을 얹었습니다. 진우는 딸의 손길에 몸이 굳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수빈을 바라보자 수빈은 눈물 젖은 얼굴로 작게 고개를 끄덕였죠. 그 작은 손길과 고개짓은 더 이상 원망하지 않겠다는 딸의 첫 번째 화해였습니다.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내를 조심스럽게 끌어안았습니다. 수술 자국이 아물지 않은 아내의 몸이 깃털처럼 가볍고 여위었지만 그 품에서 느껴지는 온기는 21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미안해, 은희야. 이제는 평생 당신이랑 우리 수빈이만 바라보며 속죄하며 살게. 다시는 당신 손 놓지 않을게.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 안에는 남은 인생 전부를 걸겠다는 굳건한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희는 남편의 품에 안긴 채 가만히 눈을 감으며 가느다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우리 수빈이가 많이 컸죠, 여보. 예쁘죠? 당신을 많이 닮았어요. 진우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참았던 울음을 다시 쏟아냈습니다. 21년 동안 남편에게 하고 싶었을 그 수많은 말들 중에 아내가 가장 먼저 꺼낸 것이 딸 자랑이라는 것이 진우의 가슴을 찢어 놓았거든요. 수빈이 천천히 다가가 엄마의 품에 안겼습니다. 은희의 가느다란 팔이 딸의 등을 감싸 안았고 진우는 아내와 딸을 동시에 두 팔로 꼭 끌어안았습니다. 21년 만에 세 사람의 체온이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이었죠. 아버지의 넓은 품, 엄마의 따뜻한 손, 그리고 딸의 작은 어깨가 하나로 엮였습니다. 수빈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의 품에 안겨보는 것이었거든요. 그 품이 이렇게 넓고 따뜻한 것인지 수빈은 지금까지 몰랐습니다. 병실 안에는 세 사람의 울음소리만이 가득했고 창밖에서는 새벽빛이 아주 천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안고 울고 나서 수빈이 눈물 사이로 가만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목에 걸린 나비 목걸이를 손가락으로 만지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엄마, 결국 이 목걸이가 아빠를 찾아줬어요. 엄마 말이 맞았어. 이 목걸이가 나를 지켜줄 거라고 했잖아. 은희는 딸의 목에서 반짝이는 나비 목걸이를 바라보며 눈물 젖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에게 걸어주며 언젠가 너를 지켜줄 거라고 했던 그 말이 정말로 현실이 된 것이었죠. 진우도 그 목걸이를 바라보았습니다. 21년 전 아내의 목에 걸어주었던 그 작은 은빛 나비가 기나긴 세월을 건너 잃어버린 가족을 다시 불러 모은 것이었습니다. 진우는 아내와 딸의 손을 양손으로 꼭 잡은 채 결연한 눈빛으로 무릎을 일으켰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 남아 있었거든요. 내일 아침 이 가족을 짓밟은 진짜 원흉에게 21년치 빚을 받아낼 차례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태성그룹 사옥 30층 대회의실. 삼엄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긴 타원형 테이블 양쪽으로 이사 12명이 빈틈없이 앉아 있었어요. 회장 해임 안건이 상정된 긴급 이사회. 누구 하나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펜을 돌리는 손가락, 서류를 넘기는 손끝, 모든 것이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죠. 창우 부회장은 테이블 상석 근처에 앉아 다리를 꼬고 있었어요.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어젯밤 보고에 따르면 회장은 병원으로 달려가느라 이사회 포섭을 완전히 포기한 상태였어요. 과반수 찬성표는 이미 확보했습니다. 창우의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죠. 창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이사들을 한번 둘러본 뒤 입을 열었어요. 오진우 회장은 오너리스크로 회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켰습니다. 이 시간부로 해임이 마땅합니다. 창우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자신만만했습니다. 승리를 확신하는 사람의 여유로움이었죠. 바로 그때 회의실 뒤쪽에 이중문이 열렸습니다. 진우가 걸어 들어왔어요. 종혁이 반 걸음 뒤에서 서류 가방을 들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진우의 양복에는 주름 하나 없었어요. 등은 고닫고 걸음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어젯밤 병실에서 눈물을 쏟던 남자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지금 이 순간 진우는 회장이었습니다. 진우는 천천히 상석에 앉았어요. 창호를 올려다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테이블 위에 마이크를 끌어당기며 나직하게 입을 열었어요. 오창우 부회장, 자네가 말하는 오너리스크가 무엇인지 내가 진짜를 보여주지. 진우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종혁을 향한 신호였어요. 회의실 전면의 대형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화면에 첫 번째 자료가 떴어요. 21년 전 창우 명의의 차명 계좌에서 사설 흥신소로 이체된 3천만 원의 금융거래 장부. 그 옆에는 흥신소가 촬영한 원본 사진과 그래픽 업체가 합성한 조작 사진의 비교 파일이 나란히 걸렸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종혁이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두 번째 자료. 창우가 이사회 내부 인맥에게 비밀 자금을 흘려 회장 퇴진 공작을 지시했던 수기 메모와 계좌 흐름도가 스크린에 펼쳐졌어요. 이사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수군거림이 커졌어요. 세 번째 자료. 가장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창우가 바로 이번 해임 안건을 위해 원로 주주들을 불법 비자금으로 매수하려 했던 최신 배임 및 횡령 장부가 종혁에 의해 공개됐어요. 날짜도 금액도 수신자도 선명했습니다. 회의실이 발칵 뒤집혔어요. 이사들은 입을 벌린 채 스크린을 올려다봤습니다. 상상도 못한 규모의 악한 음모였어요. 21년 전 사진을 조작해 동생의 가족을 파괴하고 그 위에 자신의 권력을 쌓아 올렸다는 전말에 원로 주주들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습니다. 창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두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를 휘날리며 비명을 질렀어요. 이건 다 조작이야. 날 모함하려는 거야.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이미 대세는 완벽히 기울어진 뒤였어요. 어젯밤까지 창우의 편이었던 이사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원로 주주가 손을 들었습니다. 오창우 부회장 영구 제명 및 해임 안건 표결. 찬성 11표, 반대 0표, 기권 1표. 현장에서 즉각 통과됐어요. 창우는 의자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테이블 모서리를 잡았어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진우의 신고를 받고 대기하고 있던 경찰 수사관 3명이 들어왔어요. 수사관이 창우의 앞에 서며 수갑을 꺼냈습니다. 오창우 부회장, 배임 및 횡령,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창우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어요. 찰칵. 그 소리가 조용해진 회의실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창우는 수사관에게 끌려가며 동생을 돌아봤어요. 진우야, 형한테 이럴 수 있어? 진우는 상석에 앉은 채 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눈빛이었어요. 다만 깊었습니다. 21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담긴 시선이었죠. 진우는 한마디만 했어요. 형, 은희한테, 수빈이한테 사과할 기회조차 형에겐 없어. 창우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수사관들에게 이끌려 회의실 문을 나서는 형의 뒷모습을 진우는 끝까지 지켜봤어요.
문이 닫히고 진우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몇 달 후 창호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서 사문서 위조, 수백억 규모의 배임 및 횡령, 이사회 불법 매수 공작까지 모든 범죄가 낱낱이 드러났어요. 창호는 법정에서도 끝까지 발악했지만 쏟아지는 증거 앞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12년을 선고했어요. 창호는 법정에서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나갔습니다. 한때 태성그룹 부회장이었던 남자의 마지막 모습이었죠. 차가운 호송차가 법원을 빠져나가는 것을 뉴스 카메라들이 비추었고 진우는 그 뉴스를 보지 않았어요. 이미 끝난 일이었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진우는 아내 은희와 딸 수빈을 자신의 저택으로 데려왔어요. 넓은 거실에 들어선 수빈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단칸방에서 곰팡이 핀 벽지와 고장난 보일러를 견디며 살았던 수빈에게 이 집은 다른 세계였어요. 하지만 수빈은 금방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화려함에 눈이 돌아가지 않았어요. 대신 휠체어에 앉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거실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혀드렸죠. 태성그룹의 영예가 되었지만 수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선임 미화원 숙자를 찾아간 것이었어요. 첫 출근 날 따뜻한 커피를 건네주고 거친 손을 잡아주었던 그 사람. 수빈은 아버지에게 부탁해 숙자를 태성그룹 총괄 환경팀장으로 파격 승진시켰습니다. 숙자는 인사 발령장을 받아들고 한참을 울었어요. 수빈은 그 앞에서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죠. 이모, 그때 이모가 건넨 커피 한 잔이 저한테는 전부였어요. 이건 그 은혜의 시작이에요. 수빈은 그것으로 멈추지 않았어요. 아버지에게 건의해 태성그룹 전 사옥에 미화원 전용 휴게실을 만들었습니다. 냉난방이 되는 깨끗한 공간에 정수기와 간이 침대까지 갖췄어요. 미화원분들의 명찰에도 환경관리사라는 새 직함이 붙었습니다. 진우는 딸의 건의를 받아들여 전 직원 대상 직장 내 상호 존중 교육을 의무화했어요. 첫 출근 날 숙자를 밀치고 폭언을 퍼부었던 그 여직원은 징계를 받았고 이후 태성그룹에서는 미화원이든 경비원이든 직급과 관계없이 모든 구성원에게 도등한 예우를 하도록 사규가 개정되었습니다. 사업 복도에서 직원들이 미화원분들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는 풍경이 자연스럽게 생겨났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수빈이 첫 출근 날 복도에서 외쳤던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그 한마디가 이제 태성그룹의 문화로 자리 잡기 시작한 거였죠. 수빈은 아버지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미뤄뒀던 대학에 당당히 입학했습니다. 서랍 깊숙이 밀어넣었던 합격 통지서가 빛을 본 거였어요. 수빈이 선택한 전공은 경영학이었습니다. 언젠가 아버지의 곁에서 태성그룹을 함께 이끌고 싶다는 꿈이 생긴 거였어요. 수빈은 새벽부터 도서관에 앉아 경영 원론을 펼쳤습니다. 미화원으로 사업 바닥을 닦았던 손이 이제는 경영학 교재의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죠. 진우는 딸의 성적표를 볼 때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리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진우는 매일 저녁 일찍 퇴근했어요. 21년 동안 텅 비어있던 저택의 식탁에 이제는 세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은희가 끓여놓은 된장찌개를 먹으며 수빈의 학교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진우에게는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주말이면 진우는 은희의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벚꽃잎이 흩날리는 길을 나란히 걸었어요. 은희는 남편의 팔을 꼭 잡고 21년 전에는 하지 못했던 말들을 조용히 꺼냈습니다. 수빈이 처음 걸음마를 뗀 날 이야기, 유치원 발표회에서 노래를 부르다 울어버린 이야기, 초등학교 입학식에 혼자 가서 다른 아이들의 아빠를 바라보던 이야기. 진우는 아내의 말을 들으며
걸음을 멈추곤 했어요. 고개를 돌려 눈물을 감추려 했지만 은희는 다 알고 있었죠. 여보, 울지 마. 이제 우리 곁에 있잖아. 은희의 손이 남편의 눈가를 닦아주었어요.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진우는 그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봄이 깊어진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햇살이 가득 쏟아지는 부엌에서 은희가 아침을 차리고 있었어요. 건강을 완벽하게 회복한 은희의 뺨에 혈색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하얀 밥, 노릇하게 구운 달걀말이, 잘 익은 김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수빈이 계단을 내려왔어요. 출근 준비를 마친 진우가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수빈은 아버지 앞에 서서 비뚤어진 넥타이 매듭을 다정하게 고쳐주었어요. 아빠, 오늘 회의 늦겠다. 얼른 다녀와. 수빈의 밝은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매일 아침 당연하게 들려오는 그 한마디가 진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소리였습니다. 은희가 식탁에 찌개를 올리며 미소 지었어요. 어서 먹어요, 식기 전에. 은희의 목소리는 평범했지만 그 한마디에 21년의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우는 식탁 앞에 앉은 아내의 얼굴과 옆자리에서 밥을 퍼담는 딸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세상 어디에나 있을 법한 그냥 가족의 아침 식사였습니다. 하지만 진우에게는 기적이었어요. 진우는 두 사람을 양팔로 꼭 끌어안았습니다. 갑작스러운 포옹에 수빈이 깔깔 웃었고 은희는 어머 하며 얼떨떨해했어요. 고맙다. 내 곁에 있어줘서. 두 사람 다. 진우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남몰래 훔치려 했지만 수빈이 먼저 알아챘죠. 아빠, 또 울어? 매일 울면 눈 붓는다. 수빈은 투덜거리면서도 아버지의 품에서 빠져나오지 않았어요. 은희도 남편의 팔 안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수빈의 가슴에 걸린 나비 목걸이가 아침 햇살에 반짝였어요. 21년이라는 가혹하고 길었던 겨울을 견뎌낸 세 가족은 비로소 일상의 소소한 온기를 나누며 눈부시게 따뜻한 인생의 봄날을 향해 걸어나갑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장 가까운 사람의 거짓말은 눈을 멀게 했고 차가운 오해는 잔인한 겨울을 몰고 왔습니다. 하지만 끝내 서로를 알아본 건 가슴에 품어둔 지우지 못한 그리움과 상처마저 품어 안은 위대한 용서였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멈춰선 시간 속에서도 서로의 온기를 잃지 않고 마침내 함께 봄을 맞이하는 기적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들에게 전할 따뜻한 응원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